제6절 보안관리입니다. 보안에는 협의의 보안과 광의 보안이 있죠. 협의의 보안은 소극적 예방, 광의 보안은 적극적 예방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비밀에는 문서, 자재, 인원, 지역, 시설 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문제인 지시가 되는 것이죠. 문제인 지시에 대해서는 보안을 잘해야 됩니다. 자, 이 문제인 지시는 보안의 객체입니다. 우리가 보안을 해야 되는 그 대상이 되는 것이죠. 보안의 주체는 국가가 됩니다. 국가가 이러한 문제인 지시를 보안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을 조금 바꿔서 국가를 보안해야 된다. 국가는 보안의 대상이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는 주체가 되는 것이고 문제인 지시가 보안의 객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협의의 보안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것들을 보호하는 것인데, 행정학에서 보안 관리라고 하면은 협의의 보안 업무를 의미합니다. 광의 보안에는 협의의 보안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보장을 향하는 간첩이나 이런 사람들을 조사해서 체포하는 것까지 국가보안법이 추가되는 개념입니다. 국가보안법이 나오는 부분은 뒤편 그 강론의 안보수사 영역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총론에서 경찰 행정학에서 나오는 보안은 협의의 보안 업무만을 의미하고 간첩을 조사 체포하는 이런 개념이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거는 국정원법,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 조정, 규정, 보안 업무 규정이 되겠습니다. 광의에는 여기에다가 국가보안법이 추가되는 것이죠. 자, 보안의 객체는 문서, 자재는 1, 2, 3급 비밀에 해당하지 않아도 국가기밀에 해당하면 보안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인원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입니다. 이번에 국정원법이 개정되었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신원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외국인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지역은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지역인데 시설은 소유관계를 불문합니다. 공적인 관계가 아니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보안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겠죠. 보안 업무의 원칙을 보면은 한부조입니다. 한정의 원칙, 부분화의 원칙, 보안과 효율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한정의 원칙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알 사람만 알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정보에 있어서 정보 배포의 원칙에 보면은 알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만 알려야 한다 하는 필요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같이 암기를 하면은 한 알만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겠죠. 한정성의 원칙이 알 사람만 알아야 되고 그것은 필요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할 수 있는데, 이번 공제의 책에 보면은 이 필요성의 원칙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더라고요. 한번 같이 이렇게 기억을 해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분화의 원칙은 한 번에 다량의 비밀이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많은 비밀들을 한 곳에 모아두면은 한꺼번에 유출이 될 수 있겠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부분화를 시켜서 좀 분리해서 보관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안하고 업무 효율은 반별의 관계죠. 보안이 강화되면은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업무 효율을 강화시키면은 보안성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반별의 관계이기 때문에 조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서 및 자재 보안, 근거 규정은 보안 업무 규정은 대통령령인데 그 보안 업무 규정 시행규칙은 대통령 훈령입니다. 보통 시행규칙 이러면은 불령인데 여기서는 불령이 아니고 대통령 훈령이고, 시행 세부규칙도 경찰청 훈령이 되겠습니다. 자, 비밀이라는 것은 국정원법에 따른 국가기밀로서 보안 업무 규정에 따라서 비밀로 분리된 것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규정이 바뀐 것이죠. 국가기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법에 따른 국가기밀로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공제의 실무종합에서 옛날 규정을 보기 지문으로 만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그 정오가 되었더라고요. 비밀은 중요성과 가치에 따라서 1, 2, 3급으로 구분되죠. 대외비는 1, 2, 3급 외에 직무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외비는 비밀이 아닌 것이죠. 1, 2, 3급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암호 자재는 비밀의 보호, 정보통신 보안을 위해서 암호 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입니다. 이것도 1, 2, 3급 비밀 소통용 암호 자재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이것은 제가 그 해외 주재관으로 근무할 때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그 외교부하고 온라인으로 문서를 주고받을 필요가 있죠. 그럴 때 제가 쓰는 컴퓨터에다가 그 USB 같은 것을 하나 꼽습니다. 그 USB가 암호 기술이 적용된 장치인 것이죠.
그게 암호자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서를 작업을 해서 한국에 있는 외교부로 문서를 온라인으로 보내게 되면은 그 USB가 어떤 암호 기술을 걸어가지고 보내게 되고, 마찬가지로 외교부에서 오는 문서도 암호자재에 의해서 암호가 해독이 되어서 제가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또 제가 사용하는 그 팩스가 있었는데 해외에서 우리 경찰청으로 어떤 문서를 팩스로 넣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조그만 USB가 한 개 들어가요. 제가 팩스를 보내면은 그게 암호화되어서 경찰청으로 날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실무상 그 무전을 할 때 음어를 쓰죠. 그것은 음어입니다. 암호가 아니고요.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비밀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이 되는데 기준은 누설이 됐을 때 외교 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이 유발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되겠죠. 그것이 1급 비밀이고, 그리고 누설이 됐을 때 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2급. 누설이 됐을 때 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이것이 3급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외막해가 되죠. 자, 암호자재는 국정원장이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데,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은 국정원장이 인가하는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암호자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못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용기간이 끝난 암호자재는 제작기관의 장에게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정원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암호자재를 만들었다면은 사용기간이 끝나면은 그 만든 기관자에게 반납을 하는 것이지 국정원장에게 반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하지만 이제 시험에서 나오면은 이게 말이 좀 헷갈리는 것이죠.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는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한다. 암호자재 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 취급 인가 등급보다는 높을 수 없다. 비밀 취급 및 암호자재 취급 인가 변경사항은 직원 인사기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비밀 분리의 원칙은 비밀 독과입니다. 독과외죠. 독립분리의 원칙, 과도, 과소, 분류 금지 원칙, 외국 비밀 존중 원칙이 되겠습니다. 비밀스럽게 독과외를 하는 것이죠. 개인 과외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개인 과외하는 것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때는 돈이 좀 있는 집안에서만 비밀스럽게 독과외를 했죠. 독립분리의 원칙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에 따라서 분류를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비밀하고 관련해서 분류해서는 안 된다 하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지시하는 문서가 2급이라고 해서 보고하는 문서까지 2급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상급 부서가 하급 부서에게 획일적으로 보고 문서 비밀 등급을 지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문서별로 별도로 독립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해야 됩니다. 이걸 최고 등급으로 바꿔서 문제 지문에 자주 나옵니다. 만약에 2급 비밀로 보호할 수도 있고 3급 비밀로도 보호할 수 있다면은 최저 등급이니까 2급보다 3급이 더 낮죠. 숫자는 더 높지만은 3급이 2급보다 더 낮은 등급입니다. 3급으로도 보호할 수 있다면은 굳이 높은 등급인 2급으로 분류해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보안 등급을 높이면 그만큼 업무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번거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최저 등급으로 할 수 있다면은 최저 등급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외국에서 접수한 비밀이 있다면 생산기관이, 그러니까 외국이죠. 외국이 원하는 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해야 한다 하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외국에서는 2급으로 좀 보호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비밀 같지도 않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그 등급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생산기관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줘라 하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보안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원칙을 정리하면은 보안 업무의 원칙은 함부조가 있죠. 남을 도와줄 때는 모르게 도와줘야 됩니다. 얼굴 없는 천사,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보안을 해서 함부조한다. 그리고 비밀스럽게 독과외한다. 이렇게 두 가지 원칙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밀 취급의 인가, 1급 비밀 및 1, 2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112입니다. 112죠. 그리고 2, 3급 비밀 및 3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찰청장은 1급 비밀 취급 인가권자에 해당하지 않죠. 검찰총장은 장관급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이제 2, 3급에 해당되는 것이죠. 시도청장 등 기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국장은 보조기관이죠.
보조기관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경찰 병원장도 기관장이기 때문에 비밀 취급 인과권자에는 들어가지만은 수사국장이라고 하더라도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취급 인과권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과권의 위임, 시도청장은 경찰서장이나 기동대장에게 2상급 비밀 취급 인과권을 위임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위임하고 경정 이상을 장으로 하는 기관장에게는 2상급 비밀 취급 인과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위임한다, 위임할 수 있다. 이것도 이렇게 구분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일단 비밀 취급 인과권을 위임을 받았다면 다시 그 아래로 재위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시행 세부 규칙은 우리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특별인가, 경찰 공무원은 비밀 취급 인가증을 별도로 받지 않는 특별 인가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비밀 취급 인가증을 별도로 받지 않는 경우를 특별 인가라고 하거든요. 경찰 공무원은 임용하면은 동시에 상급 비밀 취급권을 자동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한 부서에 보직 발령을 받으면은 2급 비밀 취급권을 자동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 부서가 이제 이런 부서죠. 경비, 경호, 작전, 항공, 정보통신 담당 부서, 기동대 점검대는 행정부서에 한한다. 정보보안 외사부서. 여기는 여전히 보안이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감찰, 감사 담당 부서, 치안상황실, 발간실, 문서수발실, 경찰청, 부속기관, 시도청, 경찰서 각과의 서무 담당자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신원 특이자가 있다. 그러면은 보안심사위원회 또는 자체심의기구에서 먼저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관장에게 건의를 하는 것이죠. 바로 기관장이 2급 인가 여부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다음에 그것을 기관장에 보고를 하면은 기관장이 그때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죠. 비밀의 보관, 1급 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비밀하고 혼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2, 3급은 금고 또는 이중철제 캐비넷에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1급은 이중철제 캐비넷에 보관할 수 없겠죠. 반드시 금고에 보관해야 되니까요. 다른 것하고 혼합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보관하는 책임자가 2급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았다. 그러면 2, 3급을 혼합해서 같이 보관할 수도 있고 보관 용기에 넣을 수 없는 어떤 부피가 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제한구역이나 통제구역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제한구역과 통제구역과 관련해서는 뒤편에 나오는데요. 잠시 좀 보기로 하면은 시설 보안에 보면은 보호지역에 제한지역이 있고 제한구역, 통제구역이 있죠. 부피가 커서 용기에 담을 수 없는 것은 이 제한지역에는 넣지 말고 제한구역이나 통제구역 안에 넣어서 보관을 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갔어요. 용기에 담을 수 없는 것은 창고에다가 꾸역꾸역 밀어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제한 지역이 안 들어가고 꾸역만 들어갑니다. 보관 용기 외부에는 이것이 비밀이다 하는 표시를 하면 안 되겠죠. 비밀 관리 방법을 보겠습니다. 비밀 관리 기록부, 각급 기관의 장은 비밀 관리 기록부를 작성해서 갖추어 두어야 하겠죠. 다만 1급 비밀 관리 기록부는 따로 작성합니다. 2, 3급은 동일 관리 기록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암호자재는 암호자재 관리 기록부로 관리합니다. 비밀 관리 기록부와 암호자재 관리 기록부는 모든 비밀과 암호자재에 대한 보안 책임 및 보안 관리 사항이 정확히 기록 보존되어야 한다. 당연한 말이죠. 자, 보안 업무 규정 시행 규칙을 보겠습니다. 비밀 보관 책임자는 비밀 보관을 대출하는 때에는 비밀 대출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각 비밀 문서 끝부분에 비밀 열람 기록전을 첨부를 하죠. 이러한 비밀 열람 기록전은 그 비밀의 생산기관이 첨부를 하는데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는 비밀에서 분리해서 따로 처리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비밀을 열람하기 앞서서 비밀 열람 기록전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고 비밀을 열람해야 한다. 비밀의 발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작업일지에 작업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관하는데 이러한 작업일지는 비밀 열람 기록전을 가름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 각 화에서는 비밀하고 함께 처리해서 보관하고 활용을 하다가 그 보호기간이 만료가 되어버리면 비밀에서 분리를 한 다음에 각각 따로 편철을 해서 5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비밀 접수증, 비밀 열람 기록전, 배부처 등이 되겠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자료도 새로운 관리부처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에
기존 관리부처를 5년 동안 보관해야 됩니다. 자, 서약서는 서약서를 작성한 비밀취급 인가자의 인사기록 카드와 함께 철회를 해서 인가를 해제할 때까지 보관을 하는데, 만약에 함께 철회할 수 없다면 별도로 편철해서 보관해야겠죠. 서약서만 다른 경우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 문서들은 그 비밀에서 분리해가지고 대부분 5년 동안 보관을 하죠. 하지만 서약서는 인사기록 카드하고 함께 철회를 해서 비밀인가 해제할 때까지 같이 보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서약서를 5년간 보존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암호차자 증명서도 5년간 보관해야 되겠죠. 암호차자 점검부는 최근 5년간의 점검 기록을 보관해야 된다. 보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 5년간입니다. 오랫동안 보관해야 되는 것이죠. 비밀의 복제, 복사 제한,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나 암호자재에 관해서는 모사, 타자, 인쇄, 조각, 녹음, 촬영, 인화, 확대 등 그 원형을 재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은 아래의 경우에는 원형을 재현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1급 비밀의 경우에는 그 생산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할 수가 있고, 이 상급 비밀에 대해서는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않았다면은 공용으로 쓰는 경우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되는 비밀은 해당 비밀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인 경우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그 원형을 재현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각급 기관의 장은 보안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그 사본을 제작해서 보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을 복제, 복사하는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 등급을 매겨줘야겠죠. 그리고 예고문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또 사본 번호를 매겨야 됩니다. 사본을 100장 만들었다 그러면은 100분의 1, 100분의 2 그런 식으로 사본에 대해서도 번호를 다 매기거든요. 예고문이라는 것은 이 문서는 언제까지 비밀로 보관을 하다가 이후에는 파기를 한다, 그런 파기에 대한 예고문이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재를 하라는 얘기죠. 자, 비밀의 열람 공개 반출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모두 소속 기관장하고 관계가 됩니다. 여기도 소속 기관장이죠. 자, 열람은 업무상 직접 관계 있는 사람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간접적으로 관계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이죠. 내가 2급 비밀 취급 인가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 업무하고 관계되는 것만 봐야지 모든 2급 비밀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관계 있는 사람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1급 비밀에 비인가자가 열람을 하려면 미리 국정원장과 협의해야 되고, 우리 경찰청에는 1급 비밀이 없습니다. 2, 3급 비밀에 비인가자 열람은 소속기관장이 자체 보안 조치를 마련해서 열람하도록 하면 됩니다. 공개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개를 할 수가 있는데, 1급을 공개하려면 미리 국정원장과 협의해야 됩니다. 위에서도 1급인 경우에는 국정원장하고 미리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무원이거나 또 공무원이었던 사람, 퇴직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어떤 비밀을 공개를 하려고 하면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외부로도 원칙적으로는 반출할 수 없지만은 공무상 반출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반출도 가능합니다. 자, 보안심사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신원 특이자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비밀의 공개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되겠죠. 세부사항은 국정원장이 정하게 되겠습니다. 자, 시설 보안을 보겠습니다. 보호지역이 있죠.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제한지역에는 비인가자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감시를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제한구역에 가려면은 이제 안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눈으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다닙니다. 안내를 해야 되고, 통제구역에는 비인가자가 아예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출입 금지입니다. 통제구역인데 통제지역으로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순서대로 보면은 지구통이 되겠습니다.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지구통, 감, 안, 금이 되겠습니다. 감시를 하고 그보다 단계가 높은 안내, 단계가 높은 금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또 이렇게 기억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설정하는 기준과 관련해서 이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을 구별하는 문제가 가끔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다 암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문자로 암기를 해야 되는데, 통제구역만 잘 기억을 하면은 제한구역과 구별을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두 문자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보면은 발간실은 제한구역인데 비밀 발간실은 통제구역이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두 문자 한번 보면은 비암, 암이죠. 기상, 상입니다. 상. 모두가 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로 처리한다.
비암은 뱀입니다. 비암이 기상하면 무기로 처리할 수 있겠죠. 이 두 문자들은 위에 있는 제한구역의 두 문자하고는 겹치지 않는데 여기 정보보안 기록실에 보면 기가 하나 나오는데 전자교환기에도 기가 있죠. 이것하고 좀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전자교환기 할 때는 어떤 기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정보보안 기록실 할 때 중간에 기가 들어가죠. 이것만 조금 유의를 하면은 혹시 시험에 나오면은 이 두 문자들만 찾아내면 됩니다. 그럼 바로 구별이 됩니다. 뱀 중에서 그 기상하는 뱀이 있죠. 코브라 같은 것은 머리를 쳐듭니다. 그럴 경우에 무기로 바로 처리를 해버리는 것이죠. 제7절 문서 관리를 보겠습니다. 공문서라는 것은 행정기관이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인데 문서에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또 행정기관이 일단 접수를 해버리면은 그것도 공문서가 됩니다. 서명이라는 것은 전자문서를 제외한 공문서에 자필로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이죠. 전자문서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면은 전자이미지 서명이 있죠. 이것하고 구별이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업무관리 시스템이 있고 행정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업무관리 시스템은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관리되는 것이죠. 과제관리 카드, 문서관리 카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시스템은 정보가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행정정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합한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섞어놓고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키워드를 잘 기억을 해서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공문서의 종류에는 민비, 공법, 일지가 있죠. 이게 공문서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민원 문서는 허가, 인가, 처분 등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가 될 것이고 비치 문서는 내부에 비치하는 것입니다. 각종 대장이나 카드 등이 되겠죠. 자, 공고문서, 법규문서, 일반문서, 지시문서는 내용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민비가 어릴 때 공부를 상당히 잘했다고 해요. 그런 공부법을 적은 일지가 있겠죠. 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입니다. 공문서가 성립하는 시기는 결재권자가 결재를 할 때 공문서로서 성립을 합니다. 일단은. 하지만 효력은 외부로 표시가 되어야겠죠. 그에 따라서 표백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 요지주의 이렇게 학설이 4가지가 있는데 표백주의는 작성을 완료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발신주의는 일단 발송을 할 때, 도달주의는 상대방에 도달을 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요지주의는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았을 때 그때 발생을 한다. 이런 학설들이 있는데 우리는 현재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도달주의라는 것은 수신자에게 도달이 되면은 그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그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그 시스템에 입력이 될 때 도달이 된 것으로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효도라고 기억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할 때도 부모님께 도달이 돼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저 혼자서 발신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공고문서에 대해서는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은 고시나 공고가 있은 때부터 5일이 경과하면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고문서니까 공고라고 하면은 고등학교를 생각할 수 있죠. 이 공고에서는 오일을 많이 만지죠. 문서에 오일이 묻었다면은 그 오일이 마를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면은 오일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또 특별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공시송달은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이 공고를 보고 5일을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앞에 공시송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공시가 있으면 공시생들은 항상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잘 풀려야 됩니다. 그래서 14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징계 절차에 있어서도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를 보내려고 하는데 소재 불명인 경우에 잠수를 탄 경우에는 관부에 게재를 해야 되죠. 그렇게 잠수를 타버리면 괘씸합니다. 징괘심. 그래서 1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문서 작성의 일반 원칙을 보겠습니다. 문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간결 명확하게 표현하고 약어 전문 용어는 가급적이면 피해야 되겠죠. 음성이나 영상 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를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숫자는 오름차순으로 표시합니다. 내림차순하고 좀 헷갈리겠죠.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숫자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름차순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죠. 상위 항목부터 1, 가, 반가로 1, 반가로 가 이런 순서대로 가는데 여기서 반가로와 온가로 이것들이 조금 헷갈립니다. 제 교재에서는 이 온가로가 먼저 큰 단위로 나오고 그 밑에 작은 제목이 이 반가로가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 공문서에서는 반가로가 더 큰 항목으로 되어 있고 온가로가 더 작은 항목입니다. 이 부분을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걸 보면은 옷을 하나씩 입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른쪽에 옷을 입고 또 왼쪽 팔을 넣죠. 옷을 입고 이제 완전하게 옷을 다 입습니다. 옷을 하나씩 입어가는 형태로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옷을 벗어가는 형태로 생각을 하면 틀립니다.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이게 규격이 A4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자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발의자는 별 표시를 하죠. 발별 이렇게 비읍이 됩니다. 보고자는 이렇게 동그란 표시를 하는데 이 동그란 표시를 자세히 보면은 눈처럼 생겼죠. 눈이 동그랗습니다. 보고자 하는 사람은 눈이 동그랗습니다. 첨부되는 계산, 통계, 도표 등의 작성자 책임을 밝힐 필요가 있으면 첨부물에도 작성자를 표시하면 되겠죠. 또 다른 의견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이나 직급 다음에 의견이 있음이라고 표시하면 되고 결제권자의 서명날에는 날짜를 함께 표시를 한다. 정결과 관련해서 앞선 강의에서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촬영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결하는 사람은 정결자의 서명란에 정결 표시를 한 후에 서명을 하고 대결하는 사람은 대결자의 서명란에 대결이라고 표시한 후에 서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선 강의에서 제가 어떻게 잘못 말씀드렸냐면은 과장 자리 밑에는 정결, 대결 이렇게 적고 난 다음에 서명을 할 때는 이 과장 자리가 아닌 서장 자리에 서명을 한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후에 규정이 바뀌었죠. 규정이 바뀌면서 바로 전자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다 보니까 뭐 우리 직원들이나 또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신경을 다 못 쓴 것 같은데 아직도 실무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마 결제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은 잘못되었습니다. 바르게 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과장 밑에 정결 이렇게 날짜를 쓰고 그 다음에 서명을 서장 자리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 자리 밑에 바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장란에는 아무것도 없게 되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예 삭제를 하는 것이죠. 만들지 않게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수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전자결제하면은 자동적으로 그게 찍혀서 나오죠. 그래서 규정에 대해서 잘 신경을 안 쓰는데 아무튼 수기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 과장이 서명을 할 때는 서장란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직책 아래에서 서명을 하고 공란이 되는 원래 결제자인 서장란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만약에 대결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은 대결도 마찬가지로 그 대결하는 사람 밑에다가 대결이라고 적고 그 밑에 그 직책을 가진 이 사람이 바로 서명을 하는 것이죠. 이 케이스는 과장이 원래 정결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과장이 마침 휴가를 갔거나 그래서 일시부재한 경우에 계장이 대결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원래 정결자인 과장 밑에는 정결 이렇게 적어두고 서명을 하는 계장 밑에는 대결 적고 계장이 서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서명을 하는 사람은 자기 직책 아래에 자기 서명을 합니다. 예전처럼 뭐 과장 해놓고 과장이 서장 자리에 서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직책 아래에 자기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서명이 들어가지 않는 난은 아예 삭제를 해버리는 것이죠. 이 서장란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여기도 없죠. 만약에 어떤 프린터가 되어가지고 있다면은 거기에 사선을 꺼서 삭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결이라는 것과 대결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전결은 그 상시적으로 아래 사람이 결제자를 대신해서 결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상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장님이 서장실에 있다고 하더라도 과장이 자기 선에서 정결 이렇게 하고 바로 서명을 하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보통 그 위임 정결 규칙에 의해서 과장선에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예 규정이 되어 있죠. 하지만 대결 같은 경우는
원래 결제자가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서장님이 서장실에 없는 경우에 그때 대결 이렇게 해서 서명을 할 수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원래 과장이 정결해야 되는 사안인데 과장님도 갑자기 어떤 휴가를 갔다든지 일시 부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계장이 대결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잘못된 부분과 옳은 방법을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혼돈되지 않도록 하고 혹시 계장님이나 과장님께 결제를 올릴 때 설명을 잘못하면은 정중하게 바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경찰 홍보로 보겠습니다. 협의회 홍보, Public Relations 되어 있죠. 언론 관계는 Press Relatio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머리를 따면 같이 PR입니다. 이게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홍보라는 것은 우리 조직의 좋은 점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이죠. 언론 관계라는 것은 기자들의 질의에 대응하는 소극적인 활동이 되겠습니다. 프레스란 말이 기자라는 뜻도 있지만은 어떤 압박을 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죠. 기자들의 압박에, 프레스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언론 관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Community Relations, 이렇게 CR도 있죠. 이것은 지역 공동체 관계인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는 종합적 활동이 되겠습니다. MR도 있죠. 대중매체 관계입니다. 대중매체 요구에 부응하는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되겠습니다. 전직 언론인 등을 채용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기업 이미지식 경찰 홍보가 있는데 경찰을 사설 경비 업체와 경쟁하는 개념으로 봅니다. 경찰만이 치안 유지의 독점적 기구가 아니라는 인식에 출발하는데 주민을 소비자로 보는 관점이고, 영국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개념이 발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포들이 있죠. 포들이와 같은 상징물을 이미지 개선에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종합적인 활동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세 가지는 종합적인 활동이 되겠죠. 경찰과 대중매체 관계에 대해서 학자들이 한 이야기가 있는데, 마크란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도 오래 지속되는 결혼 생활과 같다. 기자와 우리 경찰의 관계를 이런 관계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스포츠에서 마크한다 그러면은 어떤 수비적으로 대비하는 것이죠. 결혼 생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수비적으로 상대편이 요구하는 것만 들어주는 그런 마크하는 수준, 그런 생활로 비교를 한 것이죠. 그란돈은 자세히 읽으면 그란돈 같죠. 상호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돈이 있으면 서로 공생할 수 있습니다. 에릭슨, 서로 얽혀서, 발음이 좀 비슷하죠. 에릭, 얽혀서 범죄를 규정하는 사회적 엘리트 집단을 구성한다. 여기서도 에서 안더가 나옵니다. 경찰이나 기자나 사회적인 엘리트 집단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러한 엘리트 집단들이 사회의 범죄를 규정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경찰의 홍보 전략을 보겠습니다. 적극적인 전략이 있고 소극적인 전략이 있는데, 소극적인 홍보는 대변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변실을 이용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것은 대중매체를 이용할 수 있겠죠. 공개주의, 또 비밀 최소화 원칙입니다. 영국 경찰에서 필요 최소한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공개하라 하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전 경찰의 홍보 요원이나 전 경찰관에게 언론 대응 교육을 실시해서 대응 역량을 향상한다. 총체적인 홍보 전략, 홍보 기능이 다른 기능과 연결해서 신속하게 언론 홍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적극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대변인실을 이용하는 것은 소극적인 홍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경찰 홍보 매뉴얼상의 언론 모니터링. 언론 모니터링은 언론에 비친 경찰의 모습을 보는 태도이죠. 공청, 퍼블릭 히어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하는 대상은 지방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매 30분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보도 예상 보고는 이런 내용들을 상세히 보고하는 것인데, 진상 보고는 해당 기능과 감찰해서 홍보 기능에 통보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진상 보고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성이 되겠죠. 진상이 파악되면 즉시 구두로 먼저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언론 보도와 피해 구제. 정정 보도라는 것은 언론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에 이것을 진실에 맞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인데, 반론 보도는 진실하든 진실하지 않든 일단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인 주장을 보도하는 것입니다. 정정은 맞게 고치는 것이고, 반론은 일단 반박하는 것이죠. 언론중재위원회를 보겠습니다. 성격은 독립적이고
준사법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구성은 40에서 90인인데 중재를 할 때는 5인 이내로 중재부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언론 사고 나면은 중재하겠죠. 언론 사고에서 4에서 90을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법관, 변호사 자격자, 언론사 취재, 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 경력의 위원은 각각 중재위원회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재할 때 5명 이내로 중재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5분의 1 이상이 돼야 되니까 최소한 1명 정도는 법관, 변호사 자격이나 언론사 취재, 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참여가 되어야 하겠죠. 위원장은 호선합니다. 호선 그러면 또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읊어줘야 됩니다. 굳건하게 언선에 호했죠. 국경이 인권이 언론이 소통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1명이고 부위원장이 2명, 감사가 2명, 122가 되겠습니다. 옛날 해경에 긴급전화번호가 122이었거든요. 지금은 이 번호를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122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은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되고 임기는 3년입니다. 임기 3년짜리 위원회가 몇 개 있었죠. 경찰이 은소를 3 싸먹었다 이렇게 했죠. 은소는 6회입니다. 경찰이 했으니까 경찰위원회, 국경이나 시경이 모두 3년짜리죠. 은소는 언론위원회, 소청위원회가 3년짜리입니다. 소청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임기가 3년이죠. 비상임은 2년이었습니다. 소청위원회도 임기가 3년이지만은 1차 한해서 연임이 가능했거든요. 언론위원회도 마찬가지로 1차 한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경이나 시경위는 연임이 안 되죠. 다만 시경위에 있어서 보궐위원회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을 하고 정족수는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죠. 심의는 보도로 인한 조정, 중재 이런 것들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정정보도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언론기관이 어떤 의견을 표명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청구를 할 수 없겠죠. 사실 주장에 대해서 사실하고 다를 때 그럴 때 정정보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발생한 지 6개월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안삼발육인데 빨리 읽으면 인삼발육이 되겠습니다. 정정하다 이 말을 어떤 강하다, 스트롱하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해서 정정하게 잘 자란 인삼발육이 되겠습니다. 피해자는 언론 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증명 책임을 부담합니다. 언론사가 보도한 것이 진실하다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그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증명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 위법성이 필요 없습니다. 일단 내용이 잘못 보도가 되었으면 정정보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언론사에 과실이 있다든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정보도 해줘야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단체장은 대표해서 정정보도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청구는 언론사 등의 대표에게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구술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쟁 조정 신청할 때는 서면 구술로도 가능하거든요. 이 서면과 구술에 대해서는 종합편에서 한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이 정정보도 청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 이렇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할 때는 서면이나 구술로도 할 수가 있죠. 다만 이의 신청할 때는 서면으로만 해야 되고요. 뒤에 종합편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구를 할 때는 언론 보도 등의 내용,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 정정 보도문을 명시를 해야 한다. 다만 언론 보도 등의 내용이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다면 그 내용 자체를 바꿔달라고 이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방송 같은 데서 이미 나가버렸기 때문에 차후에 정정 보도문이 나가잖아요. 방송이나 신문 같은 경우에. 하지만 인터넷에 있다면 그 내용 자체를 정정해달라고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3일 이내로 발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해서 통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수3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인삼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수삼이 나오는 겁니다. 수삼은 땅에서 뽑은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말린 것은 건삼이고 찐 것은 홍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체는 수삼입니다.
정정이 나오니까 수삼도 정정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청구 내용을 수용을 했다면 정정 보도문을 청구받은 날부터 7일 내에 게재를 해줘야 됩니다. 이때는 정정 보도문이니까 보도에서 횡단보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횡단보도를 정정하려고 하면은 다시 7 해야겠죠. 그래서 7이 되겠습니다. 정정보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그러면 허위라고 볼 수 있겠죠. 위법하다, 위법. 그리고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사람이 본인에게 아무런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입니다. 본인에게 무익한 경우죠. 그리고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단체의 공개회의, 법원의 공개재판 절차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은 이미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굳이 정정보도할 필요도 없겠죠. 오로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문자 따면 허위, 무공 광고가 되죠. 허위로 무공 광고하면은 그런 것들은 정정 안 해줘도 된다는 겁니다.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림을 보면 공중부양하는 이런 허위 무공 광고를 내보이고 있죠. 인삼 발육이 정정합니다. 인삼이 이렇게 알통이 나와 있어요. 반론보도 청구권을 보겠습니다.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 위법성이 필요 없습니다. 보도 내용이 진실하든 아니든 일단 내가 반론하겠다 하면은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겠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 있는데 신청은 보도가 있으면 안 날부터 3개월, 발생한 지 6개월 내에 구술 서면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정정보도 청구는 서면으로만 가능했죠. 정정보도문을 첨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만 가능하지만은 조정을 해달라 하는 것은 구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같죠. 안삼발육, 인삼발육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삼발육 정정, 인삼발육 조정 이렇게 함께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언론사 등에 정정보도 청구 등을 했다면은 협의가 불성립된 날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조정해달라고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 신청이 들어가면은 중재부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받고 14일 이내에 조정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14가 두 번 나옵니다. 14일 이내에 조정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조정을 받으면은 14일 이내에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14는 식사로 제한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밥 먹으러 갈 때 언제 밥 먹으러 갈래? 몇 시에 만날까? 이렇게 조정을 많이 하죠. 식사 조정으로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신청인이 두 번 출석을 안 했다. 그러면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언론사가 만약에 조정기일에 두 번 출석을 안 했다. 그러면은 신청인의 내용에 합의해 준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여기서는 세 번이 아니죠. 두 번입니다. 중재위원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설명, 조언, 또 절충안을 제시를 할 수 있고 합의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하니까 당연히 합의를 권유할 수 있겠죠. 이러한 조정은 비공개 원칙이고 일단 조정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버리면은 재판상 하회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상 하회라는 것은 상호 합의를 보는 것이거든요. 이게 확정이 되면은 확정 판결이 난 것하고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언론위원회가 중재를 할 수도 있는데 당사자 양쪽이 그 분쟁에 대해서 중재부에서 어떻게 해주든지 간에 그 중국적인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합의를 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조정이 아니죠. 중재입니다. 중재가 일단 되어버리면 확정 판결이 난 것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